중국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군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선 게 있어요. 함정 척수에서 이미 2020년경도 앞서버렸어요. 미국을 2040년경까지는 대등한 수준으로 가겠다, 이 목표를 정했어요. 해군에서 가질 수 있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그 다음에 연안 전투정 이런 거 훨씬 많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때 미국이 월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신선당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출연해서 제가 할 얘기 다 했다 했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저께 북한 핵잠수함 시찰도 하고 김정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이라는 중해군의 군사력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중국 해군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걸 비교해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군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선 게 있어요. 함정 척수에서 이미 2020년경도 앞서버렸어요. 근데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은 함정의 성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척수도 중요하거든요. 우선 비교할 때 중국 해군은 병력은 미국 다음에요. 미국 해군은 한 35만 정도 되는데 중국 해군은 25만에서 27만 명 정도 되고, 함정 척수는 이미 370척 정도 군함이, 그다음 미국은 290척 정도 되니까 이미 추월했죠. 그다음에 이제 해군의 상징하면은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분야, 그다음에 상륙 강습함 이런 분야는 계속 미국을 추월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세계 2위다 하는 데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성능에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다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태평양 패권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태평양에는 자원의 보고잖아요. 남사곤도 같은데. 그다음 대만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을 2040년경까지는 대등한 수준으로 가겠다, 이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2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이 건조한 군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중국은 제일 비싸다는 항공모함, 운영비도 비싸고 건조비도 비싼 항공모함도 이미 3척을 운영하고 있고, 4척부터는 이제 핵추진으로 가겠다. 3척은 디젤로 움직이는 건데, 그 정도면 항공모함도 미국은 11척이고 여기는 4척, 3척이니까 2위잖아요. 항공모함 2척 있는 데가 지금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2척이고 나머지 국가는 1척씩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해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무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을 이제 따라잡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2040년경에는 6척 정도 운용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핵잠수함은 미국보다 떨어져요. 여기는 한 15척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투를 제일 잘한다는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것도 근 38척, 40여 척 가지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적지만은. 그 다음에 호위함도 지속적으로 벽들 찍어내다시피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076 스차남이라고 그 상륙 강습함이죠. 거기다가 이제 무인 항공기를 2차관을 훈련을 하겠다. 거기다가 캐터펄트도 전자기식 사출기를 가지고 하겠다. 이 전자기식 사출기는 미국의 지금 제너럴 포드 이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거의 기술적으로는 지금 미국을 추종하고 있고, 척수에서는 이미 앞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군에서 가질 수 있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그 다음에 연안 전투정 이런 거 훨씬 많아요.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 군사력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미 해군의 전력을 알려주신다면요? 미 해군은 세계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전투력 하면은, 해군력 하면은 총 톤수, 그것에는 앞서요. 항공모함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총 척수, 그런데 총 통수에서는 이미 해군 미국이 능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 톤수가 많다는 건 함정이 크기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 항공모함 11척이 싣고 다니는 전투기가 2623대. 이거는 미 해군의 항공기 척수, 미 해군의 항공대를 이길 수 있는 공군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공군밖에 없다. 그 정도로 막강해요. 항공력만 따지면, 전투기 능력만 따지면 미국 공군 1등, 2등이 미국 해군, 3등이 러시아, 4등이 미국 육군 항공, 5등이 미국 해병대 해군. 그냥 전투기는 완전히 압도하죠. 그런 걸로 볼 때는 미국이 아직도 앞서가고 있지만은, 미국은 1920년대부터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만들어라. 다른 나라하고는 관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테니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해라 해가지고 뭐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정부에서 지원은 보조금을 안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거 투자도 게을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뭐 의존하고, 상성 같은 경우는 거의 사서하고, 그러니까 자국 조선업이 쇠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냉전 끝나고부터는 뭐 함정 더 필요 없지, 이제 러시아도 이제 없는데, 이런 와중에서 게을리하다 보니까는 조선업이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뭐 함정 생산 능력에서 엄청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 설령이라고 하죠, 나이 이런 것도 뭐 70% 이상이 뭐 20년 이상 됐다고. 중국은 70% 이상이 10년 이내인데, 중국은 젊은 함정, 미국은 늙은 함정, 수리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많이 떠나고. 그래서 원래 80년대에 27개 정도 조선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8개 조선소가 가지고 있고, 인력도 그 당시에는 18만 명 정도에 지금은 10만 7천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 그 건압 능력이 뒤지는 거죠. 성능으로는 중국을 압도하지만은 척수에서는 완전히 밀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급해요. 뭐 전투를 하면은 성능도 좋아지지만은 특히 전투하고 살아남는 함정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응하기 위해서 등펑 21, 등펑 26 같은 ASBM, 그러니까 대함 탄도탄 미사일을 그럼 양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가져도 중국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무인 함정 같은 걸 많이 양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으로 먼저 보고 먼저 쏘겠다, 그다음에 육상위를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항공모함은 미국이 절대 우세. 뭐 10만 톤급이 11척이 있으니까 뭐 항공기가 엄청나잖아요. 항공모함은 중국이는 항공기니까. 중국은 지금 3척을 운영하고 있고 뭐 6만에서 7만 톤, 8만 톤짜리 운영했고, 지금 4번째부터는 거기도 핵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항공모함일 때 절대 우세 미국. 미국은 핵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다 없앴어요. 중국은 디젤 잠수함하고 핵잠수함 같이 포함해서 72척이 있고, 미국은 핵잠수함만 68척.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72척 중에 핵잠수함이 15척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밀리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때 항공모함하고 핵잠수함은 미국이 월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의 차이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핵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차이는 여러 사람이 찬반 논의가 있어요. 뭐가 우수하다, 뭐가 우수하다 그러는데, 잠수함은 조용해야 되니까 소음 준위 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좀 우세해요. 핵잠수함은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니까 냉각 펌프 돌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와서는 그런 소음 차단 장치를 많이 개발해서 핵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은 거의 소음 수준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속력이나 수중 지속 능력 이런 거 보면은 비교가 안 되지. 핵잠수함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속력으로 물속에서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올라오지 말라면 죽을 때까지 안 올라와도 돼. 그건 좀 과장된 거고, 승조는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이슬람 될 수 있어요. 뭐 설령이 닿을 때까지 이제 원자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와야 돼요. 충전해야 되니까.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가기 때문에 배터리를 물 위에서 충전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배터리로 운용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올라와서 스노클하고, 스노클이라는 거는 스노클 마스터로 올려서 공기를 빨아들여요. 물속에서. 선체는 물 아래 두고 스노클 마스터 올리는 걸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 해도 잡혀요. 수상함 레이더나 뭐 항공기에 잡힌다고. 그래서 은밀성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 그다음에 뭐 속력도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지구 한 바퀴 돌려면은 40일이면 되는데, 식량 안 싣고 되는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140일 걸린다고. 그러면 가다가 쉬어야지, 또 식량도 제공해야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한대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원자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많아요. 그래서 배를 크게 만들 수 있어. 추진력. 그래서 무기도 막 SLBM 막 59톤 막 이런 걸 실을 수 있단 말이야. 한 발에.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게 세지. 아무튼 이것저것 비교해서 볼 때 디젤 잠수함은 과거에 1, 2차 때 싸움을 잘했지만은, 핵잠수함이 나온 이후로는 진짜 옛날 스페인의 원탁에서 칼로 싸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구식이지.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이 들어가면은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때문에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 국가나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만들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이 맹활약을 했어요. 해전에서 영웅이다 할 정도로. 그러나 그거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핵잠수함을 개발한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금은 디젤 잠수함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싸움 잘했는데 왜 다 없앴겠어요? 그만큼 핵잠수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핵잠수함 비싸고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그다음에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그만큼 전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돈은 비싸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비싼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만약 지금 중해군과 미해군이 싸운다면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뭐 남사군도나 대만 해협에서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너 대만 점령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면 남사군도는 중국이 구단선 만들어 놔가지고 너 여기는 들어오지 마. 여기는 다 우리 해역이야. 우리가 대륙도 길고 인구도 많은데 우리가 다 차지해야지. 그래서 뭐 남사군도 같은 경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베트남 다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들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는데 중국이 아이 헛소리야. 우리가 우리 구역이야. 자기 마당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미국한테도 야 우리 마당이야 건들지 마 계속 막 인공섬에 막 군사기지 건설하고 레이더 기지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경거망동하지 마. 바다는 공용인데 왜 너희들이 장악하려고 해.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데가 남사군다고 대만이라면 대만을 점령하고 2020년 점령하겠다 선언했으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일단 근해에서 전투가 붙으면은 중국이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이 불리하니까 나와 해가지고 예를 들어 괌이나 서태평양지를 끌고 나가면은 그러면 미국이 뭐 핵잠수함 있지 핵 항공모함 있지 그러니까 뭐 해상 지속 능력도 유리하지. 그다음에 일본이나 뭐 호주 이런 데 같이 이제 편을 먹어서 하면은 중국이 불리하지. 그래서 중국 쪽으로 붙으면은 일시적으로 중국 유리할 수 있어요. 미사일 등폭 미사일 가지고 대한 미사일 쏴가지고 격침시킬 수 있고 항공모함도 격침시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픈시 그다음에 대양으로 가면은 중국이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년에 이제 러시아의 군사전략가가 미국의 항공모함 1개 전단을 부수려면 중국의 해군력 40%가 동원된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미국은 항공모함이 발달돼 있어요. 항공모함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핵잠수함 그다음에 구축함 이런 걸 막 호위하고 다니니까 엄청난 막강한 전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은 지리적인 상황 그런 고려할 때 중국 연안으로 붙으면 미국이 좀 불리하고 좀 오픈시 대양으로 나가면은 미국이 유리하고 지속 능력은 미국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 해상력 증가가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저렇게 미국에 대항하면서 또 남사군도를 장악하고자 하면서 계속 해군력을 증가하니까 이웃 나라들은 겁먹은 거예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 이런 데는 이거 큰일 났네. 필리핀 같은 게 당했잖아요. 2012년대 섬을 막 암초를 장악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뺏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계속 키우고 해군력을 키우면은 함정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호재지. 특히 미국도 함정 건조 능력이 부족해도 한국이 지금 SOS를 치고 있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업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지금 MR로는 지금 우리가 한 2척 정도 하고 있고 전기수리 미국 함정에 군수 지원함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잘하면은 이제 뭐 신조 함정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아닐지라도 다른 지원 함정은 우리가 건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선도 건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이거는 이제 확실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필리핀에는 현대 조선소들이 배를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우리 잠수함도 팔았고 베트남도 이제 주문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 큰 소리 치면서 해양력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한미일 또는 호주 민주진영에서는 대동단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운력 키웁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재지. 우리 한국의 조선업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가들은 계속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 네, 미국하고 일단 천주국인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응하는 이런 주변국들이 해군력을 건설할 때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한국의 군함 건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뭘 잘하냐, 못하냐 하는 거는 세계 대회에 나가는 거, 올림픽에 나가든지, 뭐 월드컵에 나가든지, 함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평가해야지, 미국에서. 특히 군사력 같은 건 세계 1등 미국이, 잘하고 있네. 보통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면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근에 대서특필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해군에서 세종대항함급 이지스 구축함,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항함,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건조 능력이다. 배도 빨리 만들고
들지, 성능도 우수하지, 돈은 싸지. 미국 거부터 3분의 1 정도 가격을 한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우리가 싸니까. 그다음에 기술도 좋지. 그래서 미국에서 평가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지스 구축함 현존하는 전투함이 제일 전투를 잘하는 배락 있잖아요. 대공방 능력이 우수하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는 미국보다는 건 항공모함을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아직 안 만들어봤다고. 그거 외에는 거의 모든 지원함, 모든 선박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평가를 높이 평가해요. 미국에서 우리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일본하고 손잡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자기 캐패시티가 작아요. 장기 불안을 겪으면서 투자를 안 하고 뭐 직원들도 많이 해고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 하기도 바빠요. 중국, 한국, 일본이 거의 조선시장 한 9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데 일본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 하기도 바빠서 우리하고 하겠다. 거기다 능력도 된 거를 미국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 능력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안 만들고 난 모든 함정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핵추인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독일, 프랑스, 우리, 일본 이 정도가 4파전 정도예요. 4파전. 우리가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원자재를 사다가 18척 조립 생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우리가 2021년 도산 한창호고 3,000톤급을 만들어서 독일은 3,000톤급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한 2,000톤 이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능가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독일 배를 다 운영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배도 3,000톤급 다 타봤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에서는 최고로 성능이 우수하다.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용하냐, 얼마나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무장 능력에서는 소음과 무장 능력에서는 독일을 이미 앞서 있어요. 디젤 잠수함 중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북한도 우리 따라서 했지만은 거기는 김건욱하는 아직 시운전도 다 못하고 있어요.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 능력은 뛰어난데 아직까지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돼요.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이 상당히 군사 교류가 이제 많은 편이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대미 의존적이었어요. 교리나 무기체계나 이런 걸 미국 걸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터득하고 운용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거의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끌려 왔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정신을 발휘하자. 왜냐? 우리가 뭐 조선 능력도 해군력도 뭐 5위, 6위 수준이고 조선 능력은 1, 2위 수준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함정 건조 조선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자. 우리도 전폭 지원할 테니 우리가 필요한 그 핵잠수함 건조하는 것도 좀 협력을 해달라. 근데 우리가 핵잠수함은 주로 이제 이 핵심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두 가지가 키 테크놀로지인데 이미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아주 우수한 잠수함. 거기다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자로를 어떻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느냐 이게 관건인데 거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기술도 원자로도 다 가지고 있어요. UAE 막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원자를 작게 만드냐. 배 실을 때는 방사능 차단 장치 이런 것들을 잘 설치 이런 것들이 노하우인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원자로는 계속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리는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수입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면은 IAEA나 미국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특히 미국 걸 쓸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 사오든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를 해야 돼 통보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은 미국이라는 거대 또 완탑이 조정 통제를 원자력에 관한 미국이 IAEA와 NPT와 NSG라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핵 확산을 못하게 한다. 핵무기를 못 만들게. 그때 미국이 그런 걸 다 오버올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조선업 협력할 테니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걸 우리가 핵잠수함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이미 SLB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미국도 공격하겠다는데 당신네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방에서 막겠다. 당신 위협도 받고 우리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 무기가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해서 상호 설득하고 협력하고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권들이 주고받는 협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핵잠수함 건조하는데 우리가 순풍호 돛을 달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핵잠수함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잠수함도 우리보다 30년 먼저 만들었고 핵잠수함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건조를 선언했잖아요, 핵잠수함. 그 이유는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불안하잖아요, 핵무기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그거를 물속에 숨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후의 엔드 스테이트는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핵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핵잠수함만이 우리가 이제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물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물속에 추적 감시의 유일한 수단이 핵잠수함, 디젤 잠수함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 충전하기 때문에 들통나요. 은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데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서로 감시하고 있다고. 핵무기를 싣고 나간 잠수함은 항상 추적 감시한다고. 그게 전술이에요, 전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그런 핵잠수함을 만들고 선언하고 진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맞추려면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이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통일연구가 좋아하는 거 75.2%가 핵잠수함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제 모든 것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해군력 같은 건 뭐 5위, 6위, 7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한테 계속 그런 거 해달라고 하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우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고 북중러가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제 2016년 8월 24일 SLBM 쏴가지고 500km 성공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자 얘기하면은 우리는 기술을 지원할 의사는 없지만은 우리 그 돈 케어, up to you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인 의지가 있고 강력히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 핵잠수함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핵잠수함 관련 정보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2010년경부터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동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도부에서. 그런데 계속 조용히 있다가 2021년 1월 8일 날 김정은과 제8차 당대회 때 우리도 핵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나서 지금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월쯤 되니까는 핵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징계 처분해야 된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이제 코로나,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제 이런 시달리기 때문에 이 수만 가지에 되는 부품을 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잖아요. 사와야 되고 그런데 다 박혀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다가 2023년도에 김근옥함을 이제 진수를 하면서 동력 잠수함은 같이 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자, SLBM 실자 그래가지고 진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진수 그 이후로 시운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작년에도 그 마양도 해군 기지 방문해가지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3월 8일 날 또 핵동력 잠수함 시찰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전략 잠수함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김정은 7월 23일 날. 그걸 보니까 그 핵잠수함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 잠수함이면 현치 깨끗해야 되는데 막 찌그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저거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약 4년 후에 김근옥함을 진수하면서 보니까 그게 디젤 잠수함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했다 이렇게 한 4년 후에 나온 거지. 이번에도 2019년 7월 23일 거기 가서 이렇게 순찰했는데 이번에는 핵잠수함 핵동력 잠수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한 2, 3년 길게는 4년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일단 자기들이 만드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에 핵탄두를 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자기들은 세계 이제 8대 군사 강국이 되는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잠수함에 SLBM 실었다. 핵탄두를 실어.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남한이라고도 안 하다. 요즘에는 대한민국이라 하다. 대한민국들은 상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고 가는. 우리도 하루빨리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핵잠수함 만들어 대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많이 끓고 있죠. 한국과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요?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가졌어요. 이건 6.25 전쟁을 이제 분석하면서 교훈이 나온 게 자기들이 그때 잠수함만 가지고 있으면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분석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먼저 가졌어요. 그런 사회로 지금 뭐 북한은 잠수함 척수에서는 76척 세계 최다예요, 최다. 근데 다 디젤 잠수함이고 또 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가져온 로미오급 잠수함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닥다리고 그다음에 성능은 좀 떨어져요. 시끄럽고 물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능에서는 아주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18척 잠수함 원자재를 가져다 조립 생산하고 그다음에 교내 수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도산 안창호 같은 참천등 잠수함 만들었는데 성능은 최고 수준이다.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내기 전에 독일 잠수함이 거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는데 그거를 능가하니까 성능에서는 뭐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수함 척수매에서는 우리가 밀리고 있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수한 성능으로 공격적인 작전을 해야죠. 잠수함 기지를 뭐 막아버린다든지 출항하기 전에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그들이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추적 감시가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죠. 숫자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수하나 성능면에서는 우리한테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참 경쟁 중인 게 핵잠수함을 누가 먼저 만들 것인가 경쟁하고 있는데 북한은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쉬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우라늄 들어가니까 IAEA 이런 데서 뭐 미국이나 지적할까 봐서 쉬쉬하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보다 경제력 50대 뒤지는데 저렇게 막 광란의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미국한테 계속 의존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 길이가 길어요. 보호해야 될 자원도 많고 특히 북극해 이런 데 이제 개발되면은 역할을 해야 될 게 많은데 트럼프 일기 동안에 트럼프가 야 캐나다는 왜 무임승차야 안보 무임승차 우리 옆에 있다 우리 다 도와준다고 아무것도 안 해. 거기서 막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력 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잠수함을 8척 내지 12척을 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한 60조 규모라 하는데 잠수함만 사는 거는 18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고 나머지는 40조 정도는 부대 시설 건설하고 뭐 MR로 있잖아요. MR로 후속 군수지원 부수품 이런 것들 다 60조 정도 하는데 지금 뭐 현대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완팀으로 만들어서 하자. 지난번에 뭐 호주에 뭐 각계전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야지 호주 호위함이 떨어졌잖아.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수함 해외 나갈 때는 뭐 잠수함 건조 숫자가 많은 하나가 우선적으로 나가 전면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방사청 주관으로 이렇게 임원들 뭐 MOU도 맺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캐나다에 가서 잠수함 건조하고 함정 건조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그런 인력 양성을 지원해 줄게 해서 MOU도 한 5월달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사업 등치가 크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수함이나 뭐나 요새는 총력장이라 정부는 정부대로 뭐 지원해 줄 게 있으면 해주고 절충교육 같은 거 해주고 뭐 기술 이전 해주고 이런 걸 다 오버홀 컨트롤 해야 되고 기업은 아주 우수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가격이 낮게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기 원하는 시기에 조달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전반적으로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따기 힘들어요. 이것만 따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잠수함 분야는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군이 뭐 10,000명, 12,000명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견됐다는 건 나오진 않았어요. 뭐 2,000명, 3,000명 파견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아무튼 북한군이 가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뉴스는 없어요. 그런데 힘들다. 가지고 간 무기도 고닥다리고 소총이고 뭐 포탄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에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러우 전쟁 중에서는 이 드론, 무인기가 이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 협력이 된 것 같다. 사전에 무인기 교육도 받았다는 얘기 들리고 그러나 북한은 그 많은 병력을 파병하면서 일단 군사적 지원을 받겠다는 걸 암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겠어요? 식량, 에너지 지원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 러시아라는 거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을 완전히 붙잡은 거잖아요. 하시라도 자기들의 의지를 펼칠 수 있을 것이고 국제
국제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뭐 항상 구설수에 휘말렸던 것들이 뭐 ICBM 뭐 화성 19형 뭐 18형 쐈는데 이런 거 제대로 나가겠느냐, 뭐 재진입 기술은 있느냐, 핵잠수함 만든다 하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뭐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미진한 것들을 일거에 이제 다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뭐 그 많은 병력을 파병하겠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가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병력을 지원받았잖아요. 러시아 사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가 충족했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무기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주고받는 결과다. 북한이 전투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큰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전술을 전수받았다는데 한국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은 드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뭐 자폭 드론도 최근에 김정은이 시차라고 그러던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 안 썼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우리도 막 사단 무인기 뭐 군단 무인기 해가지고 송골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도 MQ9 같은 거 뭐 거의 MQ9 리퍼 같은 거는 뭐 10km 이상 이렇게 고도에서 이제 작전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 걸 벤치마킹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부각했던 건 2014년경부터 시작해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서 청와대를 막 촬영하고 사드 기지 촬영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산 일대를 시차로 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 드론보 사단을 만들고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드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드론을 만드는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인프라가 좋잖아요. 산업 인프라가 좋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북한을 곧 능가할 것이다. 북한이 이제 자폭 드론 같은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선언을 보였는데, 우리도 자폭 드론 곧 만들 것이고, 글로벌 호크는 이미 우리 가지고 있고 미국 사왔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앞선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에 가서 철저하게 드론을 배웠을 거예요. 돈이 없는 데는 가성비가 좋은 걸 해야죠. 그래서 드론 작전에 대해서 앞으로 심대하게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은 드론을 양산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요. 왜냐면은 그 레이더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그 무력화시킨, 상대 드론을 무력화시킨 레이저로 무력화시킨다든지, 레이저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레이저 같은 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식별하는 거, 어떻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 아무튼 우리가 북한보다 드론은 무인기라는 건 늦게 시작했지만, 후발 주사했지만 지금 거의 북한을 앞서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북한의 핵 어뢰 해일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계속 해군의 핵무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전략 순항 미사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SLBM 이런 것들은 다 핵무기 물속에 집어넣는 거거든. 그다음에 수상함정에도 전략 순항미를 실어가지고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하나 개발되는 게 무인 수중 핵 공격정이란 말이죠. 헤일이라고 했는데 헤일 1, 2, 그다음에 헤일 5탁 23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험 평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기는 크지 않지만은 러시아의 포세이드라는 아주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유력적인 무인정이 있어요. 요거를 포세이드는 이거는 정말로 위력이 큰데,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실어가지고 이제 실전 배치했는데, 북한은 그보다는 위력이 작은데, 아무튼 뭐 화산 31형인가 이게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뭐 자신이 했는데, 그거를 헤일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핵어리가 되는 거죠. 핵어리. 최근에 뭐 71시간 1000km를 운용한 거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 같이 뭐 핵 추진이 아니란 말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추진하기 때 10,000km까지 가는데, 여기는 지금 한 1000km까지 이건 배터리로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운용 시험한 거를 폭파 시험 이런 것까지 이제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어요. 실전 배치했다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아마 이런 거는 뭐 안전성, 항해 안전, 그다음에 지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 통신 이런 문제 해결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실전 배치는 아직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를 벤치마킹 따라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죠. 일단 부두에서 쏴버리면은 배가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항구 같은 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도 미국하고 연합해서 그런 대응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걸 대응하려면은 우선 못 쏘게 해, 못 쏘게. 기지는 봉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우리가 장점 인공위성을 보고 계속 감시하고 사전 예측하고 막아야 된다.
된다. 이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을 제외하고 북한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엇인가요? 북한은 핵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생화학무기 있죠. 생화학무기. 이거는 막 엄청나게 탄저균 이런 것들은 뭐 쥐두새도 모르게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으니까 생화학무기도 북한을 통상 3위로 봐요. 3위.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이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뭐 KN-23, KN-24 이런 것들은 KN-23 같은 이스칸데르 우리 요격을 못해. 요격 뭐이 마지막에 막 파봇 비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 같은 게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 이번에 제공을 했던데 그런 것들은 수도권을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대량으로. 그다음에 120mm, 170mm는 방사포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그들이 매번 크게 내세우는 건 600mm 방사포. 이런 건 사정거리가 400km 되니까 휴전선 근처에서 하면은 뭐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고 전역을 공격. 이런 것들이 개전 초기에 막 대량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방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어렵단 말이에요. 방어하기가. 그다음에 그 많은 수의 잠수함이 또 유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에 걔들이 항상 속전속결하죠. 속전속결.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내겠다. 뭐 이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 세력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위협적이죠. 현무5의 위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현무5는 2023년도에 개발했고 작년에 이제 국군을 행사 때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이 노출됐는데 첫째로 탄두가 크다. 두 번째 속력이 빠르다. 마 12면 굉장히 극초음속에 속하기 때문에 방어가 힘들다. 그 다음에 지하 벙커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뭐 3,000에서 5,000km 된다. 이런 면에서는 자랑거리죠. 근데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야 거기 핵탄두도 없잖아. 이거 뭐 유력적이야. 그런데 핵탄두 전술핵 같은 경우는 5km에서 10km 정도 돼도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형 전술핵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버금가는 위력이 있다. 통상적으로 재래식 탄두가 막 1톤에서 한 3톤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8톤에서 9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이거는 뭐 탄두의 위력은 못하지만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방어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상당히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사실 핵무기는 잘 못 쓰잖아. 핵무기 쏘는 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할 때 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이 두려워하죠. 빵카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무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 현무5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뭐 40에서 60km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K2 전차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건 세계적인 거잖아요. 한 동시에 막 20개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멀리 1000km 잡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P3나 P8 같은 경우는 북한은 디일 잠수함이잖아요. 디일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게 항공기거든. 대장 항공기.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대. 그런 것들 두려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잠수함, 도산 안참호 같은 건 잠수함은 정말 장기간 작전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 딱 항구를 봉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생산할 때 이제 드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북한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할 거고 공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없었지만은 지금 정찰위성을 쏴놨잖아요. 능력이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성 개구형 레이더 이런 것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35 같은 귀신 비행기니까 북한 막 휘적휘적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레이더 안 잡히고. 그 다음에 F-15K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은 워낙 능가하고 F-50도 뛰어난 비행기예요. 북한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미그-29가 최신형인데 그거보다는 능가하죠. FA-50만 돼도. 우리가 그런 무기들은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무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무기들이 관심을 받고 판매율이 높은가요?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에서 많이 팔린 무기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2022년도에는 뭐 173억 불 국가 전략 무기를 선정하자, 전략 산업을 선정하자 할 정도로 많이 팔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빅히트 친 거고 K9 자주포 같은 60% 이상 시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린 무기고 이라크, 사우디, UAE 이런 데는 지금 천궁,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천궁 2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죠. 한국 무기의 가성비가 유독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래 물건 사면 싸고 성능이 좋으면 좋잖아요. 품질이 좋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충족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 지금 뭐 무기 경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60일 동안 전투할 수 있는 비축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도 어느 정도 딱 규모의 경쟁이 이룰 정도 돼 있어요.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자도 잘 유지할 수 있고,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우리가 짜증났지만은 요즘에 들어서는 방산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은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하고 무기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인데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분담금만 내면은 되니까 싸우면 같이 싸우니까 무기 생산에 아주 소홀했어요. 그다음에 생산 라인도 거의 다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K9 자주포나 KT전차 만들어내는데 그런 데는 뭐 주문하면 3 내지 5년 걸린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배달하고 뭐 KT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배달했는데 1년 만에 배달하면서 원하는 시기보다 3개월을 먼저 갖다 준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이루면서 가격도 다운시켰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항상 먼저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앞으로 기대되는 신규 수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런 무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KF-21이 계속 막 시험평가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은 별로 싫어하겠지만 KF-21이 사실은 4.5세대다 하는데 실제 만드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건 거의 5세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싫어할까 봐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되는데 가격은 싸잖아. 가격을 싸고 또 빨리 배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만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돈을 좀 떼었지만은 기타 국가에서는 싸고 성능이 우수하니까 이런 많이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뭐 KDDX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하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건 지금 뭐 현대 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다툼이 좀 있지만은 또 만들어내니까 우리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면 여기저기서 이제 끼웃끼웃 하겠죠. 그다음에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에 수출길만 열리면은 많이 팔릴 것이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막 역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소홀히 했는데 이런 뭐 우후죽순까지 늘어나요. 기업들이. 원래 뭐 AI 기능이라든지 뭐 최첨단 기술을 작용하면은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차세대의 무기로 팔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육군 같은 경우 소형 전술 차량 이런 것도 인기가 좋을 거예요. 중동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에서 K방산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해외 방산의 3분의 1 수준을 소비하는 게 아프리카 중동이라고 해요. 거대한 그 시장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도 한국 방산업체 38개가 참석했다고 그래요. 거의 결과적으로는 50억 불 정도의 수주 이런 걸 예상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뭐 7조가 넘죠. 특히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뭐 천궁,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육군의 소형 무인 차량, 또 뭐 아리온 스맷 같은 이런 그 무인 차량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회사마다 많이 쳐다봤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무기로서는 KF-21, FA-50 공격기, 그다음에 LAH 경 공격기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합성 개구 레이더, 뭐 사 유성 이런 것도 많이 전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했다. 그리고 이미 가계약한 데도 있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랬더니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봐요. K9 자주포의 국가 엔진 성능 테스트에 대한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를 개발할 때 주로 미국의 무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해서 만들려고 독일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무기를 이제 만든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경우도 엔진 같은 거 미국산, 프랑스산이 있거든요. 에어버스 이런 데 가져다 쓰는데 거기에서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팔 수도 없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원 거기에서 지금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KT 전차 파워팩 변속기 이것도 이제 국산화 양산 들어갔다 하고 K9 자주포도 그동안 MT 엔진을 썼어요. 독일에 가져다가 독일에 가져다 하려면 항상 우리가 허락받고 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줘버릴 수 있죠.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 인도네시아 세척 수출할 때는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부속품을 많이 사다가 했어요. 조립 생산 팔았는데 앞으로 않고 돼지 미친다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엔진을 자체 개발하면 그 허락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완료를 개척하면 이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에서 급하잖아요. 옆 나라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곧 자기들을 침범할 것이라는 이상 불안감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해서 빨리 무기를 사자. 러시아가 건들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구닥다리 무기는 다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기들은 신무기를 다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거의 유사한 성능인데 탱크 같은 거 미국 거보다 싸지. 자주포 같은 거 독일 거보다 싸지. 성능 거의 비슷해.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무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유럽에서는 한참 팔리고 나니까 K9 자주포 같은 거 지금 시장을 막 60% 이상 잠시 가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유럽의 무기 자급률을 한 20% 주는데 막 50%가 올리자 그러는데 최근에 60%가 올리자. 그럼 바리케이트 치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또 노이즈 마케팅이 생기잖아.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촉발 역할을 했어요. 현지 기술을 자기들이 이전받아서 속셈은 자기들도 유럽이나 이런 데 팔겠다 이런 속셈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면서 그 무기를 계속 성능을 향상시켰고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무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리엔지니어링도 하면서 첨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무기, 가격은 싼데 성능은 우선 이런 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현재 K방산 호조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원래 방산업 무기를 만들어서 하려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요. 새로운 무기를 하는 거는 한 10년 정도 걸리고 만들어내려면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데 지금 막 판매가 완결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 거 쭉 이제 공급하고 하려면은 향후 5년 정도는 30년대까지는 현 기조가 유지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이 아시아 중동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베트남 이런 데서도 불안하잖아요. 중국이 자꾸 막 괴롭히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지상무기, 공군무기, FA-50이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 중동 쪽으로 오면서 또 태평양에는 또 중국이 계속 쪼오고 있잖아요. 대만 침공한다. 남상원도 뭐 여기서 전투가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함정 쪽으로 또 늘어나고 있다. 향후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시장 다변화만 시키면 이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해서 하려면은 싸고 좋은 무기를 만드네. AI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아마 향후 10년 정도는 우리가 기술 개발 계속 하는 한 우리 한국 무게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2027년까지는 우리가 세계 방산 수출 4위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방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응원해야 될 거는 그동안은 뭐 방산하면은 돈 먹는 하마다 했는데 이제 돈을 돌려주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유럽이나 이런데 방위비 올려라, 우리도 또 올려라 이렇게 막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거기에 많이 응원하는 건 뭐 투자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시면은 우리 방위 산업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